미국에는 반독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이후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며 폭리를 취하거나 소비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카르텔이라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카르텔이란 해당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여러 개의 조직들이 서로 담합을 해서 사실상 독점의 힘을 내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중동의 오일 카르텔이 있고 남미에는 범죄 조직 카르텔이 있으며 그 외에도 같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들끼리 조직한 다양한 카르텔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오래된 카르텔이 하나 있고 그 피해 또한 정말 심각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 지난 수십 년 동안 해당 카르텔은 아주 건재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얼굴 카르텔입니다. 그 이름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심기가 불편해지는 이 위험한 조직은 마치 과거 스파르타 국가가 그러했듯 두 명의 보스가 왕관을 나누어 가진 채 운영이 되는데 바로 이 두 사람 정정 커플 이정재와 정우성입니다. 이들은 지난 1990년대 중반 정우성이 영화 비트로 그 불편하게 잘생긴 얼굴과 쓸데없이 옷발 잘 받는 그 긴 기럭지를 스크린에 선보이자마자 대한민국의 미남계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정재가 모래시계에서 이상한 죽봉 하나 들고 다니면서 대사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얼굴로만 연기를 했는데도 단숨에 대한민국 초특급 슈퍼 미남에 등극할 때쯤 이렇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두 명의 얼굴 깡패들 이정재와 정우성은 갑자기 서로 베품먹으며 그 악명 높은 얼굴 카르텔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카르텔은 오늘날까지 탄탄하게 유지되어 오며 저를 포함 전국에 서식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선량한 육지 오징어 인간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얼굴 스펙의 불평등으로 인한 우리 오징어 왕국의 불만과 절망을 오히려 놀리기라도 하듯이 얼마 전에는 보란듯이 무려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기가 막히게 우리들 흉내를 내며 몸소 진정한 오징어가 되어 열연을 펼치는 몹시 불경한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달고나를 핥을 때 그 연기는 그가 흡사 우리들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 착각이 들 정도로 동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망가지며 거의 완벽하게 오징어가 된 상태로 연기를 했는데 어찌된 게 그 오징어 게임 드라마는 넷플릭스 전세계 1위를 찍어버립니다. 그냥 1위가 아니라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전세계 83개국에서 얼마 전까지는 인도를 빼놓고 모두 1위를 하다가 그저께는 그 인도에서마저 1위를 해버리며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1위를 달성하는 그냥 현실이라고 믿기에는 조금 적응이 필요한 수준의 정말 말도 안 되는 BTS급 성공을 해버린 것입니다. 참고로 공식적으로는 83개국 1위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세계 84개국 1위입니다. 불법 다운로드로 중국에서 풀린 오징어 게임 다운로드 수만 현재 10억이 넘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전체 회원수가 약 2억 명인데 중국에서는 그 5배의 인원이 본 것입니다. 이정재는 과거 프론트맨이 복서가 되어 보여주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내려놓은 찌질한 연기로 진정한 오징어 연기를 펼치며 스스로 아무리 망가지려고 노력했음에도 그는 진정한 오징어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타고나야 합니다. 그는 그저 잠시 오징어의 탈을 쓴 인싸 갑오징어였던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이 오징어 게임의 인기와 함께 갑오징어 이정재의 인기가 현재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터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무려 아침 방송에서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 전문가들까지 출연시켜가며 소개를 하고 또 그 성공 요인들을 분석했는데 이때 드라마의 주인공인 이정재가 한국에서 최고의 영화 배우이자 슈퍼스타라며 강조하며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전후하며 해외 사이트들과 커뮤니티들에서는 이정재의 다른 출연작들에 대한 팬들의 폭풍 검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화 속 추리닝 입은 그 찌질이 아저씨의 엄청난 과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즉 대략 20살 전후하여 그 꽃미남 미모가 폭발하던 그 시절 자료 화면을 발견하고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끼며 그 기분 좋은 발견에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SNS와 커뮤니티에는 해시태그 오징어 게임과 456번이 달린 이정재의 리즈 시절 움짤들이 엄청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정재의 불공평한 인기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내일인 6일에 미국에서 최고로 치는 토크쇼인 지미 펠런 쇼에 출연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미 펠런 쇼에서는 오징어 게임 주연들이 출연할 것이라고만 했고 구체적으로 누가 출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제 근거 없는 추측력으로 예상을 해보자면 일단 이미 미국인들에게 얼굴이 꽤 익숙한 한국 배우이자 할리우드 영화가 되는 우리 프론트맨 병원이 형이 출연하여 통역을 담당할 것 같고 오일남 할아버지는 아니면 오징어 게임 전체에서 몇 안 되는 반말 캐릭터인 강새벽을 연기한 그 포스저는 누나나 또는 끝까지 살아남아 이정
이정재와 마지막 게임을 진행했던 양자물리학 아저씨와 같은 여러 조연들 중 한두 명이 출연할 것 같고, 그리고 아주 당연히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현재 글로벌 센세이션의 폭풍의 눈인 우리 이정재 갑오징어가 출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쇼가 방송되고 나면 가짜 오징어이자 위선의 아이콘인 우리 이정재 형의 인기는 마치 불에 기름을 부은 듯 지금보다 더 뜨겁게 활활 타오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정재 형은 바로 며칠 전에 인스타를 개설했는데 바로 하루 만에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새벽을 연기한 정호연의 인스타는 이제 막 1000만 명을 넘어 현재 1200만을 향해 거의 빛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최근까지 이 오징어 게임과 관련한 최대 이슈는 과연 오징어 게임이 인도에서까지 1위를 달성하며 전 세계 모든 국가 1위의 위협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영화계이자 문화인 발리우드는 미국의 할리우드보다 더 크고 가끔은 돈도 더 많이 버는 데다 무엇보다 외국 콘텐츠에게 있어 전혀 관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과는 다르게 이 인도라는 국가는 테크놀로지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는 곳이 인도였으며 구글이나 페이스북 또는 나사 같은 세계 최고 테크놀로지 조직에는 보통 미국인 다음으로 인도인이 가장 많고, 현재 구글의 CEO인 순다 피차이 또한 인도인이며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리 역시 인도인이고 IBM의 CEO도 인도인이고 포토샵을 만드는 회사인 미국 어도비의 CEO 또한 인도인입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인도 공대가 MIT,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보다 더 영향력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인도에서는 신발이나 칫솔은 없어도 다들 스마트폰은 꼭 있을 정도로 모바일 기기 보급률과 온라인 활동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덕분에 전 세계 유튜브 채널 순위 중 가장 구독자가 많은 채널들 순위 전체 10개 중에서 상위 5개 이상이 모두 다 인도 채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자기만의 문화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외국 영화나 드라마는 그리 잘 보지 않고 인정도 잘 안 해줍니다. 참고로 최근 할리우드에서 내놓은 최대 대작 중 스타워즈 시리즈는 사람들이 너무도 안 봐 인도 모든 극장에서 2주 만에 내려야 했고, 아바타 역시 같은 시기에 나온 인도 영화인 새 얼간이에게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처참히 밀려버렸습니다. 그쪽 상황이 대충 이런데 우리 오징어 게임은 너무도 생소한 컨셉의 영화이면서도 게다가 인도의 그것과는 또 다른 극동아시아의 동양적인 요소가 매우 짙은 작품인데다가 무엇보다 인도는 영화가 끝날 즈음 모든 출연자들이 등장해 함께 춤을 추는 인디안 댄스 타임을 가져야 하는데 오징어 게임에는 그것이 없어 아마도 인도에서만큼은 1위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아마도 알리가 출연한 부분도 도움이 되었겠지만 오징어 게임의 재미는 인도식 뮤지컬 군무가 빠진 상황에서도 외국 작품으로는 너무도 이례적으로 인도에서 1위를 달성해버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대한민국 제73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고, 거기서는 무려 해병대 제1기 선배님께서 참석하시어 후배들에게 감동적인 연설을 낭독해주신 모습에 이어서 마치 할리우드 영화도 같았던 대규모 상륙 작전의 모습도 자랑했으며, 또 병원이 형은 그저께 아시아 필름 어워즈에서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 영화 엑설런스 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지금 파리에 설치된 오징어 게임 체험장에는 매일 3,000명 이상이 줄을 서고 있어 아주 운이 좋으면 5시간을 기다린 후 입장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그 인기가 너무도 폭발적이라 아마도 한동안 이 오징어 게임의 여파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내일 지미 펠런 쇼에 누가 출연할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출연하든 진짜 멋지고 근사하게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그 치열한 글로벌 문화 시장에서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음악까지 모두 흥행에 성공시킨 나라는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은 단순히 흥행에 성공한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1위를 전부 다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무대에서 과거 오직 대한민국의 문화 강국을 꿈꾸시던 김구 선생님의 뒤늦은 연승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며 개인적으로 몹시도 감격스럽고 다들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 I know now. 참고로 이게 일론 머스크가 그 나사의 최고 기술자들을 영입해다가 처음으로 만든 자기들만의 고유 로켓의 엔진인 랩터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다음 버전이고, 그리고 이게 가장 최근에 완성한 랩터 3입니다. 우리가 지난 50년간 보아온 그 로켓 엔진과 매우 흡사하게 생긴 랩터 1에 비해 랩터 3는 아예 다른 차원의 결과물이자 마치 옛날 브라운관 TV 보던 사람이 처음으로 납작한 LCD TV를 보던 때의 차이, 또 우리와 차은우의 차이, 아니면 공중전화에 동전 넣어 전화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핸드폰이라는 걸 보았을 때 받았을 그 첫 충격과 유사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진짜 모든 사업에서 그 발전 속도와 혁신의 크기가 그냥 미쳤습니다. 참고로 일론 머스크는 그냥 지금도 전 세계 최고 부자이긴 하지만 인류 최초로 1조 달러, 즉 1천조 원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될 것으로 미국의 거의 모든 경제지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게 그는 사실상 세계 최초의, 그리고 현존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이자 인공지능 전문 회사인 무려 테슬라를 소유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오히려 미국 나사보다 더 앞선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 우주 정복 프로젝트 스페이스 X까지 운영하고 있는 데다 인간의 뇌에 직접 칩을 이식시켜 마치 공각 기동대의 그것처럼 근 미래 우리가 그저 생각만으로 디지털 세계에 접속하고 연결될 수 있는 차세대 디지털 신경장치 회사인 뉴럴링크도 가지고 있는 데다 이미 현재 우주에다 무려 7,000개의 인공위성을 뿌려놓아, 즉 지구를 삥 둘러 거대한 인공위성 인터넷망을 만들어 놓아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아니면 망망대 한가운데서도 누구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스타링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천재 공학자이자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업들이 다 돈을 잘 벌어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 빼고는 그 로켓 사업도, 또 뉴럴링크와 스타링크도 다 대부분 아직은 적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테크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그가 곧 인류 최초의 1조 달러 부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니, 그러니까 그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숫자의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분야는 따로 있는데, 그게 바로 로봇 사업입니다. 로봇? 네, 이게 지금은 저기 먼 미래에나 있을 법한, 아니면 영화나 또는 옛날 일본 만화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애들 장난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인터넷이, 그리고 손안에 맞는 컴퓨터인 스마트폰이 정말 순식간에 우리 삶과 사회 안으로 들어와 이제는 이미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이미 도로마다 전기차가 가득한 것처럼, 게다가 영화 허에 나오던 모든 걸 알고 또 모든 걸 다 할 줄 알며 마치 인간처럼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그런 만능 AI 역시 이미 챗 GPT-4.5의 등장으로 현실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 인류의 다음 단계는 바로 로봇입니다. 참고로 그 로봇의 또 다음 단계는 인공지능으로 완성된 완벽한 성능의 가상현실 세계입니다. 아마 지금부터 대략 10년 정도만 지나도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현실과 거의 구분이 어려운 수준의 가상현실 세계가, 또는 가상현실 세계 제품이 출시되어 사람들은 자신의 여가시간 대부분을 현실보다 그 가상 디지털 세상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튼 다시 로봇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피규어 1 역시 이미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인간과 똑같이 생기고 또 똑같은 형태로 작동하는 로봇을 인간형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 피규어 로봇 회사는 이제 곧 올해 다음 달인 12월이면 시작될 일론 머스크의 로봇 시장 독주를 막기 위해 챗 GPT 회사인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가 힘을 합쳐 만든 테슬라 로봇 대항마 회사입니다. 그리고 벌써 그 제품의 퀄리티가 끝내주며 일부는 이미 BMW 공장에 취직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전 세계 수많은 회사들에서 이런 인간형 로봇을 만들려고 거의 인공지능 시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천문학적인 투자금과 인력을 쏟아부으며 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그 경쟁에서 마치 전기차 경쟁에서 테슬라를 따라올 회사가 없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인간형 로봇인 이 옵티머스는 거의 넘사벽 수준으로 다른 모든 회사들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해집니다. 어차피 로봇을 만들 거면 그냥 특정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런 자동차 공장의 로봇이나 아니면 음식 만드는 로봇, 또는 커피를 타주는 로봇처럼, 아니면 로봇에게 팔을 막 8개 정도 달아주면 한 번에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째서 굳이 이렇게 만들기도 너무 어려울 것 같은 인간형 로봇을 만드는 그 이유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 기대가 되는 이유인데, 즉 이렇게 인간형 로봇을 만들 경우 그 안에 충분히 똑똑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만 탑재시킬 수 있다면 곧 그 로봇들을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모든 자리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하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현재 공장에 있는 사람들의 자리에, 그렇다고 따로 공장을 다시 고치거나 별도의 특수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 인간형 로봇들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서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들 로봇들은 잠도 잘 필요도 없고 화장실도 가지 않으며 또 자꾸 중간에 담배를 피러 나갔다가 막 1시간씩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일도 없으며, 무엇보다 이들 로봇은 작업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로봇들은 전 세계 모든 회사와 공장주들이 항상 꿈꿔오던 기술의 선물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미 전 세계 공장들에는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이미 이런 인간형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시범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아마 바로 내년부터는 그런 추세가 엄청나게 속도를 내며 넉넉 잡아 향후 약 10년 내 전 세계 공장 자리의 거의 80% 이상이 거의 다 이런 로봇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로봇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건 일부 일리가 있는 우려이기도 하지만 이미 은행들도 ATM 기계를 한 대 놓을 때마다 평균 28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좀 구식이긴 하지만 ATM 기계도 일종의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노동 영역을 침범하며 인간에서 기계로 대체되는 변화는 우리 근대 역사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항상 따라왔던 필연적인 변화입니다. 대신 그만큼 우리에겐 그렇게 잃는 것보다 더 큰 기회 역시 새로 생기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인간형 로봇들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물건을 옮기는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조만간 더 세련되게 다듬어져 그 다음에는 곧장 우리들의 가정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설마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 예로 불과 70년 전에 이 자동차는 너무도 편리한 기계였지만 오직 부자들만 누릴 수 있었던 사치품이었던 반면, 오늘날에는 거의 누구나 필요한 사람은 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 로봇들 역시 각각의 가정에 들어와서 정말 지난 2000년간 가정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 설거지와 빨래 그리고 청소와 같은 가사 노동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실한 용도가 있어야만 또 이 로봇 사업도 큰 수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과거 스마트폰이 정말 순식간에 인류의 필수품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상상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와 완성도로 이들 로봇들은 우리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아주 친근한 디자인과 강력한 기능들로 무장한 채 순식간에 우리들의 가정 안으로 들어와 가사 노동은 물론이고 강아지와 고양이를 돌봐주기도 하고, 밤에는 잠도 안 자고 집에 방범 경계도 서줄 것이며, 또 무엇보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도움을 주는 도우미가 돼요. 마치 무슨 가구나 TV를 집에 들여놓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의 일부로 빠르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산을 해보아도 그때에는 전 세계 공장과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이 로봇들의 수는 현재 자동차의 수를 정말 아득히 넘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냉장고와 TV의 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구글이나 애플 같은 테크 기업들이 지금처럼 우리 지구행성의 최고의 기업으로 올라서기 직전까지는 언제나 자동차 회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었습니다. 물론 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자동차 회사들은 항상 그 순위 최고 높은 곳들을 차지하고 있을 것인데, 이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이유는 그게 마치 신발처럼 우리 인간 생활에 너무도 필요한 유용한 기계이면서도 또 몇 년마다 계속 새로운 신제품을 등장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경우 특히 그 마진율이 또 엄청나게 좋아서인데, 이 로봇 산업의 경우 전문가들의 추정에 의하면 그 자동차 시장보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대략 사이즈가
100배 이상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곧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까지는 순차적으로 자동차와 TV 그리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차례대로 지배했던 시대라면 이제는 곧 엄청난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그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현재까지 상황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일론 머스크가 적어도 그 최초 절대 강자이자 승자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뜬금없이 어쩌면 우리나라의 어떤 로봇 회사가 일론 머스크의 그 로봇 사업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도 있으며, 또 나아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로봇 산업과 시장의 완전 중심지이자 메카가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크게 높아지고 있어 지금부터는 그 내용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어떤 분들은 에이 설마 그럴까 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으실 텐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반도체 초강대국이 될 줄 아셨나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 국가가 될 줄, 그것도 아니라면 폭스바겐 그룹과 세계 1, 2위를 다투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강국이 될 줄, 이런 건 우리는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 문명에 있어 일종의 소프트웨어 버그 같은 것입니다. 뭔가 상식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으며 원래 프로그램된 정상적 한계를 뛰어넘는 아주 이상한 결과치를 보이는 일종의 돌연변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평소 우리의 과거 역사나 또는 근대 역사를 돌아봐도, 그리고 지금도 이 나라에서 살아가며 주변 한국인들을 보며 매일같이 느끼고 있는 자부심이자 일종의 확신입니다. 여기서 짧게 또 퀴즈를 한 개 내겠습니다. 앞서 이미 전 세계에는 수많은 로봇들이 산업 현장에 투입되어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럼 지금 전 세계에서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미국, 2번 독일, 3번 중국, 4번 리텐슈타인. 네, 정답은 5번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봇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세계 로봇 연맹에서 최근 공개한 전 세계 국가들의 로봇 보유량 조사 결과입니다. 아직은 이 데이터들 대부분 다 산업용 로봇들이며, 그래서 직원 1만 명당 로봇의 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무려 1012대로 그냥 1위도 아닌 3위 독일보다, 그리고 그 다음 일본과 중국보다도 무려 2배 이상 많은 압도적인 수의 로봇을 이미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 일반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며 과거 인터넷과 디지털 경쟁에서도 그러했고, 또 국민의 스마트폰 보유 및 사용량에서도 현재 전 세계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다음 단계인 로봇 사회를 향해서도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빨리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나라에는 아마 믿기지 않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그 무시무시한 테슬라 로봇 군단에 맞먹을 만한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가 이미 존재합니다. 바로 전 세계 모든 로봇의 조상님이자 고향인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다들 옛날에 인터넷 서핑하다가 이 로봇들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소처럼 생겨서 미군들 집 나르는 신기한 로봇, 요즘 많이 보이는 개를 닮은 로봇인 스팟, 그리고 가분수처럼 생겼는데 끝내주는 운동 성능을 가진 바로 아틀라스 등 이 모든 로봇들이 모두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개발한 로봇들이며, 전부 다 해당 분야 전 세계 최초의 완성형 로봇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회사를 지난 10년 동안 기술력과 판매량도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또 희한하게도 매번 새 차 나올 때마다 차량 가격은 더 빨리 오르고 있는 바로 현대자동차에서 3년 전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회사를 단돈 1조 원에 사버렸습니다. 1조 원이 왜 단돈이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나중에 현대자동차에 있어 수백 배가 아니라 수천 배, 아니 그 이상의 이윤과 압도적 경쟁력을 가져다줄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 자동차라는 건 더 이상 엔진 달린 마차가 아닌 바퀴 달린 아이폰이자 도로 위에 로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로봇들도 모두 다 테슬라 자동차에 사용되는 그 똑같은 칩과 같은 종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들어지고 있어 말하자면 둘 다 로봇이긴 한데, 한 개는 바퀴로 굴러가고 다른 한 개는 사람처럼 생긴 것뿐 둘은 엄마가 같은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곧 펼쳐지게 될 이 테슬라와 현대자동차 사이 로봇 대전에서 물론 지금이야 살짝 테슬라가 앞서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싸움이 좀 더 진행이 되고 나면 그 결과는 현재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테슬라는 물론 로봇에다 자동차 회사 그리고 로켓 회사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회사이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우리 현대자동차 역시 어디 동네 카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원조 세계 최강 로봇에다 또 세계 3위 자동차 회사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최강 전차와 무기를 만드는 방산 회사까지 가지고 있는 데다 우리 현대자동차 또한 절대로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경우 테슬라가 기존 자사 로봇인 아틀라스의 최대 약점을 파고들어 유압식 관절 방식 대신 모터 방식의 옵티머스를 내놓으며 선두를 빼앗아 버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보란듯이 정말 순식간에 그 옵티머스와 똑같은 방식의 모터 방식으로 제작한 새로운 인간형 로봇을 최근 선보이면서 이 분야 최초의 왕이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절대 테슬라에게 순순히 그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기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게 모든 상품이 다 그렇지만 바로 그 가격이 문제입니다. 정확히 외부로 알려진 것은 없지만 참고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그 피규어 로봇의 경우 현재 대당 가격이 무려 약 5억 원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의 경우 일부에서는 최대 대당 25억 원이 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로 아직은 그 시장 경쟁력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사업 천재 일론 머스크의 경우 이미 옵티머스 3의 대량 생산 시스템을 완성시켜 그 목표 가격을 대략 2만 불로 잡고 있습니다. 즉 우리 돈 2,800만 원 정도라는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그 누구보다 먼저 이 로봇들을 세상에 뿌리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그는 판매 말고 렌탈 방식으로 대여하여 초기 판매량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려는 전략까지 발표한 바 있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현대자동차 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발표된 게 없기는 하지만 세계 2위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는 현대자동차에게 어찌 보면 대량 생산과 원가 절감 부분은 꽤 노하우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미 강력한 대응 전략이 세워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 이제 전 세계 로봇 시장 또는 로봇 경쟁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게 되며 아마 향후 몇 년 동안 시장에는 엄청난 수와 종류의 갖가지 인간형 로봇들이 쏟아질 예정인데 제가 일론 머스크를 너무도 좋아하긴 하지만 부디 우리 현대자동차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그 경쟁에서 대판 크게 이겨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로봇 강국이 되어 미래 최첨단 시대에서도 지금보다 더 강력한 국가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또 앞으로 나오게 될 그 모든 로봇들이 우리 인간의 삶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더 풍요롭고 여유롭게 만들어주어 기술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길 기원합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지금 대한민국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 3곳에서는 역대급 크기를 가진 항공모함들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벌써 몇 년째 독도함 이후 차기 소형 항공모함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계획과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인 특유의 그 아주 이상한 병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병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주로 차라리 그 돈이면 또는 어차피 그거 살 바엔 조금 더 보태서 등으로 불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병으로 예를 들면 모닝을 사기로 마음먹은 다음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아니 폼 안 나게 무슨 모닝을 사느냐고 차라리 그 돈이면 거기서 돈 조금만 보태서 준준용으로 가야 한다고들 이야기를 해서 또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래서 이제 아반떼를 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럼 다시 그 똑같은 주변인들은 아니 아반떼의 옵션 조금만 넣으면 소나타랑 거의 비슷해지는데 원래 크기 체감은 준준용에서 중형이 제일 크다며 차라리 그 돈이면 조금 더 보태서 소나타를 사는 게 돈 버는 거라고 아주 고마운 충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소나타를 사려고 마음을 먹으면 조금 전 그 악마 같은 주변인들은 다시 나타나. 소나타는 사실 다 그 옵션 장난질 때문에 가격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살 바엔 그랜저 깡통을 사는 게 호구 안 되는 거라고 파토를 놓는데, 또 그래놓고서는 이제 막상 그랜저 사려고 하면 아니 요즘 세상에 어떤 바보가 그랜저를 사냐고, 그 돈이면 돈 조금 더 보태서 G70으로 진정한 럭셔리에 입문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꼬시다가 다시 입문용 수입차인 3시리즈, 또 거기서 5시리즈, 그리고 S클래스까지 가서는 결국 그렇게 모닝 사러 갔다가 어리둥절 롤스로이스 사서 집에 타고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똑같은, 차라리 그 돈이면 조금 더 보태서 병은 우리 항공모함 계획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 보면 원래는 독도함 만한 사이즈, 즉 14,000톤급으로 한 대 더 뽑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2018년이 되니까 갑자기 F-35B를 도입하게 되면서 이름을 대형 수송함 2로 바꾸고서는 덩치를 대번 키우더니 다시 2019년이 되니까 어차피 F-35B 운용할 예산이면 이왕 하는 거 규모를 제대로 키워서 수송함이나 상륙함이 아닌 정식 항공모함으로 가야 한다며 이제 3만 톤을 넘어 5만 톤급으로 퀀텀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KF-21의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전투기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 항모 전용 함재기 모델도 따로 개발하고, 또 이왕 우리 함재기 올리는 거 덩치도 중형 항모로 확 키워 최대한 많이 싣고 다니자는 의견이 나와 이제는 거의 미국 항모와도 견줄 수 있는 수준인 무려 7만 톤급 항공모함 개발 계획이 바로 며칠 전 공개되었습니다. 아직 원자력 발전과 미 항모식 사출 기능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롤스로이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원래 소나타 사서 타려던 우리 해군은 지금 벤틀리 쇼룸 앞에서 서성이고 있게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재미가 없습니다. 극단의 민족인 우리는 모닝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를 사는 것 따위로는 부족하고 감히 7만 톤급 항공모함 따위는 비빌 수도 없는 초대형 항공모함들, 그것도 절대 침몰하지 않는 이름하여 불침 항모들이 지금 단지 계획만 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데, 뭐 이쯤 되면 대략 감을 잡으시겠지만 바로 동해 울릉도, 서해 백령도, 그리고 남해까지 커버가 가능한 서해의 가장 남쪽인 흑산도, 이렇게 세 곳으로 대한민국을 중심에 둔 삼각구도의 전략적 요충지 섬 위에 그 불침 항모들이 건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매우 우연스럽게도 이 세 곳의 섬 모두 군사적으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을 견제하는 데 있어 지리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최적의 요충지들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 이건 그냥 신봉사가 봐도 대놓고 군사적 용도라고 크게 써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우리 군에서는 또 이게 절대로 군사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관광 목적으로 짓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각자 이 영상의 내용을 모두 보시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울릉도입니다. 일단 울릉도는 제가 어릴 때 정말 많이 먹었던 그 맛있는 호박 엿으로도 엄청 유명하고, 또 희한하게도 겨울에는 진짜 눈이 사정없이 많이 내리는 곳인데 올해 1월만 해도 단 하룻밤 만에 70cm가 넘는 눈이 내렸던 곳으로, 그곳에는 현재 대략 9,000명 정도 되는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런 울릉도가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게 바로 우리 독도와 딱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독도는 울릉군에 소속되어 있는 섬입니다. 독도가 우리나라에게 가지는 지리적, 군사적, 그리고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독도는 섬 자체가 너무 작아서, 물론 그곳에 우리 병사들이 항시 주둔 중이긴 하지만 이렇다 할 군사적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독도 바로 옆에 붙어있는 울릉도에 섬 규모에 비해 상당히 커다란 공항이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완공이 목표인 이 울릉공항은 길이가 약 1.2km에다 폭이 36m짜리 중형 공항입니다. 이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또는 서울공항 같은 풀사이즈 공항에 비해서는 다소 작은 사이즈인데, 사실 인구 9,000명인 울릉도에 풀사이즈 공항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가장 큰 사이즈의 다목적 공항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정부나 국방부에서는 이 공항이 군사적 용도로 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지금 개발 중인 비밀 무기들이나 또는 우리의 실제 전투력 관련해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너무도 정직한 곳이기 때문에 그 말은 분명 사실일 것입니다. 다만 일부 밀리터리 매니아들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비록 공군을 위한 풀사이즈 군용 공항이 아닐지라도 아군 공군기들의 중간 기착지, 그러니까 아군 전투기들이 훈련이나 전투 중 중간 급유나 탄약 보충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 또는 급동이 와서 빨리 내려야 하는 상황의 경우 다시 서울 공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착륙하여 빠르게 채우고 비우는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의 예비 기지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전투기들은 기름을 가득 채웠을 때 하늘에 떠서 싸울 수 있는 시간이 대략 20분 내외입니다. 그것도 기지에서 전투 현장까지 날아가는데 대략 5, 6분 정도 쓴다고 하면 또 돌아올 때 써야 할 기름을 생각하면 전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적게는 5, 6분, 길어봐야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투 지역 가까운 곳 또는 그 한가운데 이런 예비 기지가 떡하니 존재한다는 것은, 즉 예비 주유소, 예비 탄약 보급소, 그리고 예비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군사 전략적으로 말도 안 되게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또 이게 특히 한일 간 지리적으로 너무도 완벽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전투 중 일본에서 날아온 적 전투기가 기름이 떨어져서 아니면 급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울릉 공항에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시도가 있을 때는 단호하게 기름값을 3배를 더 받고 아쉽게도 화장실은 지금 막혔다고 하고 잠궈 놓으면 됩니다. 이건 그런 중간 기착지 또는 예비기지 용도 외에도 전쟁 시 항공모함의 역할, 그것도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1.2km짜리 불침 항모를 운영하기 위한 밑그림이라고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지금부터 거기다가 미사일 기지 같은 이런저런 군사 시설들을 잔뜩 짓지는 않겠지만, 일단 공항 시설과 베이스를 완벽하게 지어 놓은 후 차후 그 주변으로 각종 대공, 대함, 현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들을 조용히 추가로 짓고, 또 지금 개발 중에 있는 KF-21 함재기까지 곧 완성되고 나면 이 울릉함 항공모함에서도 뜨고 내릴 수 있도록 개조를 하여 유사시에는 말 그대로 1.2km짜리 불침 항모의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 타고난 전략군인 우리 군의 빅픽처가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어딜 봐도 그냥 순수 관광용, 그리고 인구 9,000명이 있는 울릉도가 이제 드디어 쿠팡의 그 로켓 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려는 우리 정부의 친절한 배려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앞서 말한 그 일부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이걸 다른 군사적 용도로 의심하고 있는 데에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2군데나 더, 또 게다가 그 2군데 전부 다 여기 울릉도만큼이나 이보다 더 이상 적합할 수 없는 최적의 군사적 요충지에 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머지 2곳은 바로 백령도와 흑산도입니다. 먼저 흑산도를 보면, 만약 울릉도가 동해 가장 끄트머리에 위치한 불침 항모 기지가 된다면 이 흑산도는 사실상 남해 끄트머리에 위치한 기지가 됩니다. 2027년 완공될 예정인 이 흑산공항은 활주로 길이 1.2km에 폭이 35m로 지금 울릉도에 지어지고 있는 것과 거의 똑같은 형태인데, 흑산도의 현재 인구는 대략 2,100명으로 울릉도의 약 5분의 1 정도입니다. 옛부터 바다가 하도 푸르다 못해 검푸른 빛이 돌아 멀리서 보면 그 주변의 섬과 산이 모두 검게 보인다고 하여 흑산도라고 지어진 이 섬은 옛날부터 다양한 물고기가 잡히는 곳이자 또 그 물고기의 맛이 아주 훌륭하기로 유명한 곳으로, 조선시대 순조에 의해 이곳 흑산도로 유배를 온 정약전이 여기서 머물며 물고기들의 어류 백과사전을 만든 그 자산 어보를 쓴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또 흑산도의 최고 특산물인 그 삭힌 홍어라고 해서 저는 그게 오래된 신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지금까지 무서워서 한 번도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제 주변을 보니까 상당한 수의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완전 인기 음식에다 또 그 가격도 엄청나게 비싼 고급 음식인 그 삭힌 홍어가 바로 이 흑산도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지리적으로 이 흑산도의 위치를 보면, 만약 울릉도가 동해에서 일본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한다면 여기는 서해의 요충지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여 중국이 서해를 통해 남해와 태평양으로 나가는 딱 그 길목에다 강력한 불침 항모를 고정 정박시켜 놓는 것이 되어버려 특히 중국에게 아주 골치 아픈 시설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울릉도와 흑산도 외 특히 남자분들에게는 아주 유명하고 익숙한 이름의 섬인 화이트 고스트 아일랜드, 즉 백령도의 경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 섬인데, 한 가지 정말
정말 웃기면서도 진짜 신기한 게 이 백령도에서 평양까지의 거리가 146km인데 반해 서울까지의 거리는 201km로 오히려 평양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백령도 옆으로는 전부 다 북한 땅이며 또 섬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 땅인 장산곳은 불과 14km 거리에 있습니다. 진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나라 섬이 되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백령도는 당연히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요충지이며 그래서 우리 해병대 제6해병여단이 항시 주둔하고 있어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들 나라 바로 옆에 거대한 함선이 고정 정박해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신경 쓰이는 섬인데 그건 북한뿐 아니라 앞서도 말했듯 그렇게 짜증나는 건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중국이 서해를 통해 넓은 바다로 나가는 과정에 있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백령도이기 때문에 군사적 가치로 보았을 때 이 백령도는 제주도를 포함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새로운 관광용 공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항의 크기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울릉도와 흑산도 공항과 똑같은 길이 1.2km짜리 공항으로 백령도의 그 신비로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백령공항이 완공되고 나면 평양은 물론이고 주변 약 500km에 해당되는 북한 및 중국 등이 모두 군사적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은 물론이고 특히 중국에게도 매우 골치 아픈 시설이 될 예정이라 우리가 멀지 않은 미래에 통일이 된 이후에도 이 백령도의 군사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울릉도, 흑산도, 그리고 백령도 이렇게 대한민국 동해, 남해 그리고 서해에 있는 세 곳의 섬들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공항을 살펴보았는데 그걸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거의 완벽하게 삼각구도를 이루어 위치하고 있고 내륙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을 향해 바깥쪽으로 세 개의 든든한 방패처럼 위치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백령도야 원래부터 아주 중요한 군사 기지로 사용되던 곳에 공항이 한 개 생겨 말하자면 그 군사적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지만 울릉도의 경우 그동안 사실상 주변에 이렇다 할 군사적 시설이 없어 불안하던 것이 이제는 가까운 마더십인 울릉도에 이런 커다란 항공 기지가 생겨 무척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군의 친절한 설명처럼 이 모든 게 그저 섬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또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어지는 것이 분명하겠지만 이들 섬 외에도 그 나라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들 그러니까 아파트 천지인 우리 강남이나 경기도의 경우 전쟁 시에는 그 모든 아파트들이 완벽한 수직 참호들이 되어 침공하는 적에게 끔찍한 시가전 지옥을 안겨주게 되듯이 나라의 모든 시설들 그리고 아주 당연히 공항들 역시 유사시에는 그 목적이 군사적으로 바뀌어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곳의 해상 공항들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로켓 배송을 위한 시설인지 아니면 적을 향한 로켓 발사를 위한 불침 항모들인지는 각자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참고로 정직한 저는 이 모든 게 전부 관광용이라는데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더욱더 많은 이런 관광용 대형 공항들과 관광용 포달린 커다란 배들 그리고 잠수함들 또 지구 어디든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순수한 우주 관측용 아주 강력하고 거대한 로켓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 I know now. 대한항공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 갑자기 막 멋있는 회사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방산무기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완전 초대박을 치면서 히트를 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작은 숟가락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왕국자를 들고 와서는 자기도 여기 한 자리 꼭 끼워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나도 좋은 현상입니다. 대한항공이 무슨 동네 땅콩만한 회사도 아니고 무려 우리나라 국기이자 또 최근에는 유일한 라이벌이었던 아시아나항공을 맛있게 냠냠해버리며 이제는 전세계 모든 항공사 중 대략 5위권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되었기 때문인데 옛날 어른들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코가 큰 남자는 다른 무엇도 반드시 크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남자의 코가 크면 당연히 그 남자의 콧구멍도 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이치로 이제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되어버린 대한항공에는 그 콧구멍
전투성에 해당하는 막강한 자본력과 또 항공기술 관련 초고급 엘리트 인력들 또한 아주 빵빵하게 있습니다. 이런 귀한 자본과 기술력을 무기 개발에 쓰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낭비가 아닐 수 없는데, 게다가 특히 최근 막 항공무기 관련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필요한 지원 사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다행인 것이 대한항공에서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겁나 말도 안 되게 멋있으면서도 실제 전투력도 끝내주는 무기 개발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근에 공개된 그 무기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바로 이겁니다. 예리하게 각이진 미끈한 유선형 상어 모양의 비행체로 흡사 초음속 미사일처럼도 보이는 물건인데, 그 정체는 바로 스텔스 무인기입니다. 이런 걸 설명을 따로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 우리 밀떡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밀리터리나 무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스텔스란 레이더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무인기야 이제 더 이상 사람이 그 안에 타서 조종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하자면 이건 날개 달린 로봇 같은 겁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는 이 스텔스 기능을 거의 모든 영역의 무기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들이 레이더에 포착되어 대공 미사일과 자만추하면서 격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인데, 이제는 각 국가의 레이더 기술이 너무도 발전해버려서 이 스텔스 기술이 없으면 아예 게임에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 킬로미터, 심지어 수십 킬로미터 밖에 있는 적에게 미리 발각되어 미사일 맞고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 위 전투기는 물론 전차부터 바다 위 함선까지, 심지어 병사들에게까지 이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나오게 될 스텔스 전차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즘 나오는 스텔스 전투기들처럼 레이더가 잡아 포착이 될 만한 모든 작은 디테일들을 모두 밀어버려 최대한 미끈한 디자인을 만드는, 또 겉에는 특수 페인트를 발라 아예 그 레이더 신호가 반사되지 못하게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 보이지만 레이더로 보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 상상을 해보자면, 이쪽이랑 저쪽이랑 둘 다 스텔스 전차가 싸운다 치면 나도 안 보이고 너도 안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장님 둘이 밤에 싸우는 것과도 같은 거라 실제로는 어떤 형상이 될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곧 모든 병사들에게 적용될 스텔스 기술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스텔스 기술은 사실 지난 2차 대전 때 등장했습니다. 바로 무기 천재들 독일군에 의해 개발된 것인데, 앞서 본 막 하이테크한 기술이 아니고 바로 이런 위장 무늬를 뜻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입었던 바로 그 개구리복도 그 최초는 독일군이었습니다. 먼저 SS 친위대와 독일군 저격병들을 위주로 지급이 되었는데, 당시 위장 무늬의 효과가 너무도 엄청나서 2차 대전 후반으로 가게 되면 미국 공수부대를 포함 수많은 연합군 병사들의 복장도 이 위장 무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원시시대 병사용 스텔스 기술은 점차 저격병들에 의해 이런 길리 슈트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게 또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까지 진화를 해버렸습니다. 바로 투명 망토입니다. 해리포터 영화나 또는 공각기동대 만화를 봐도, 그리고 스타크래프트에서 고스트라는 유닛의 클록 기능을 봐도 이런 게 언젠가는 나오게 될 것을 다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게 실제로 나와버렸습니다.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뭐라고 했는데, 저로서는 들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최신 기술로 주변 사물의 모습을 정확하게 반사시켜 이렇게 깜짝같이 병사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감추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별개인데, 이렇게 감추어주는 스텔스 기술과는 반대로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해주는 영역 또한 그동안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밤에 볼 수 있게 해주는 바로 야간 투시경인데, 이게 지금까지 쓰이던 야간 투시경으로 보이는 화면이고, 바로 이게 최근 미군에서 개발에 성공한 차세대 야간 투시경의 투시 모습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 그냥 아주 환한 대낮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건 스텔스 함선입니다. 옛날에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좀 극단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요즘 나오는 모델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국내외 밀덕 형님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미 해군의 최신형 구축함인 줌 왈트라는 녀석입니다. 정말 잘 빚어놓은 현대 미술작품 건축물처럼 생겼습니다. 진짜 극강의 스텔스 능력을 보유한 함선인데, 심지어 포를 쏘는 포탄마저도 저렇게 죄다 각이죠. 꼼꼼하게 스텔스 처리가 되어 있어 레이더로 보면 대략 작은 새 한 마리 정도 크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히 이런 스텔스 기술이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온 무기는 바로 전투기들인데, 이게 그 대표적인 모델이자 이 지구상에는 그 경쟁 상대마저도 없는 최고의 디자인에 또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미국의 F-22 랩터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본 디자인입니다. 네, 우리 KF-21 보라매와 거의 쌍둥이처럼 꼭 닮았습니다. 우리 FA-50이 전세계 최고 히트작인 미국의 F-16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개발되었던 것처럼 보라매 역시 이 랩터의 디자인과 특성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대신 그 크기만 조금 줄여 만든 전투기입니다. 디자인이 이렇게 유사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보라매의 전투력과 잠재 개발 가능성 또한 그 랩터만큼이나 최상의 수준에 있다는 암시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건 중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무기 거래도 오래 해왔고 또 함께 여러 무기들을 개발한 역사도 길기 때문에 추잡하게 몰래 훔쳐와 다 베껴놓고는 마치 아닌 것처럼 시침이 떼는 그런 자존심 없는 짓 같은 건 절대 안 합니다. 그 최초 개발 단계부터 함께했던 미국도 우리 보라매가 랩터를 참고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중국을 본격적으로 경계하며 때리기 시작한 커다란 이유 중 하나가 되어준 것이 바로 중국의 스파이가 미국 국방부와 나사에서 수십 년 동안 잠입해 활동하면서 미국의 스텔스 기술을 모두 훔쳐간 것이 발각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중국은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한 스텔스 기술을 거의 10여 년 만에 맨입에 훔쳐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딘가 심한 산티가 풍기는 이 무척 중국스럽고 조잡스러운 디자인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베끼는 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최신 스텔스 기술을 훔쳐다가 참고해서 제작한 만큼 실제로 전혀 보이지 않는데 아주 작은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 눈에만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거기다가 또 그 스파이가 엔진 만드는 설계도는 도망치다 미국에다 놓고 왔는지 이 짝퉁 스텔스기에는 무려 중국제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아니 자동차 엔진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에서 무슨 제트 엔진을 만들겠습니까마는 일단 뭐라도 갖다 끼워 놓아야 하니까 어찌 제트기용 엔진을 만들어 억지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히 그게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는 아주 오래된 러시아제 엔진을 넣은 다음 일단 공중으로 띄우긴 했는데 그 힘이 너무 부족해서 이게 제대로 날지도 못하다 보니 다급해진 시진핑이 급하게 푸틴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엔진 말고 요즘 나오는 수호기 57에 들어가는 그 최신식 AL41 F1 엔진을 좀 팔라고 사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그 누구보다도 중국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똑똑한 푸틴 형은 이게 분명히 우리 엔진 팔아주면 그것도 양심 없이 금방 홀라당 카피할 것이 그냥 안 봐도 유튜브였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자신의 그 뻔한 속셈을 들켜버려 일이 수포로 돌아가 많이 우울해진 시진핑은 그러자 뻔뻔하게도 이미 받아놓은 러시아의 또 다른 엔진을 카피해 WS15라는 중국산 엔진을 만들어냈는데 앞서도 말했지만 그게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습니다. 이게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혼자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비행기에 다는 엔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건 많이 곤란합니다. 도저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게 되자 결국 이번에는 또 돈으로 해결을 보려고 결심하고는 훌륭한 제트 엔진을 만들기로 유명한 나라인 우크라이나의 모터 시치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부자 회사를 끌어다가 전력을 다해 시도를 하는데 이것 역시 우크라이나 측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결국 중국은 다시 앞서 문제가 있던 그 중국산 엔진을 다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슬프게도 미국에서 훔쳐온 기술로 무려 11년 전에 중국산 스텔스기를 완성했다고 그렇게 떠들어 놓고도 그 11년이 지날 동안 아직까지도 단 한 대도 실전에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새삼스럽지만 그런 걸 보면 우리 FA-50도 그렇고 특히 KF-21 보라매의 성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에서 개발 중인 그 스텔스 무인기 역시 결코 만만한 작품이 아닌데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대한항공에는 대한항공기술연구원이라고 불리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기술 연구 조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야 거기서 개발하고 있는 무기 기술들이 공개가 되며 알려지기 시작했을 뿐이지 사실 대한항공에서 최첨단 항공무기 개발을 시작한 것은 거의 10년도 더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 대한항공에서 가장 처음 선보인 무기가 바로 이거. 그 이름도 너무도 멋진 가오리 X1입니다. 이건 작년에 우리 국방부의 홍보 자료에서 보라매랑 편대 비행을 하는 모습이 최초로 공개되었던 바로 그 무인기들입니다. 이 가오리 또한 당연히 미국의 최신 스텔스 기들을 참고해 개발된 무기인데 이 가오리가 너무 미래적이고 멋져서 그런지 많은 분들께서 이건 단지 컴퓨터 그래픽일 뿐 실제 비행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가오리는 현재 시험 비행까지 마친 엄연히 실존하는 무기입니다. 물론 아직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술을 다 완성해 적용한 완성품 상태는 아니지만 실제 크기의 절반 정도 되는 시제기를 제작해 약 1시간 반 동안 50여 킬로미터를 성공적으로 비행하는 최초 테스트를 가뿐히 통과한 상태인데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개량형인 가오리 X2의 개발이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무기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보도 내용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고려 중이다 라고 했다면 이미 5년 전부터 개발 중에 있다는 뜻이고 지금 개발 중이다 라고 했다면 그건 이미 옛날에 개발 다 끝난 상태로 벌써 어디 지하창고에 잔뜩 짱 박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오리가 진짜 무서운 무기인 이유 중 하나는 이게 KF-21과 연계되어 개발된 무기이기 때문에 거의 한몸 수준의 원격 편대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라매를 조종하는 우리 공군 파일럿 아저씨가 자기 보라매를 몰면서 특수한 무인기 조종 프로그램을 통해 옆에 함께 비행하는 여러 대의 가오리 기체들을 함께 조종해서 몇 대는 정찰을 보내거나 또는 몇 대는 공격을 보내거나 하는 식으로 동시 작전 활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스타 할 때 유닛 선택한 다음 어택 누르고 목표물에 클릭하면 나머지는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하는 것과 비슷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 임요한 사령관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을 정말 소중히 모셔야 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미래에는 그가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자기 집에서 편하게 앉아 와이프가 해주시는 그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우리들 대신 전쟁을 치러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에서는 그렇게 지난 2014년 개발 성공한 가오리 X 시리즈의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오리와는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의 개발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현재 미국에서 매우 중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 무인 정찰기 및 무인 공격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재 그 분야 전세계 최선두에 서 있는 미국의 RQ-180이라는 기종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긴 항공 무기 모습에 익숙해져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기의 디자인은 고도로 계산된 항공공학적 기술이 모두 집약되어 탄생한 것으로 경주용 자동차들이 그렇듯 앞으로 나오는 차세대 항공 무기들은 거의 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기들은 크게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첫째는 무인 전략 정찰 임무이고 둘째는 무인 전략 폭격 임무입니다. 우선 무인기가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고 또 특히 공군 무기에 있어 어째서 이토록 중요해지고 있느냐 하면 그건 각국의 국방부가 자국의 파일럿들의 목숨을 너무도 소중히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진짜 이유는 바로 효율성이 있습니다. 일단 전략 정찰 임무를 볼 때 말할 필요도 없이 정찰기가 더 멀리 갈 수 있고 또 더 오래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을수록 훨씬 더 유리하고 또 그 전투력과도 직결됩니다. 이게 세계 최고의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입니다. 글로벌 호구가 아닙니다. 마치 고래 대가리에다 멋진 금속 헬멧을 씌워 놓은 후 긴 날개를 달아주고 또 등에다가는 엔진을 달아준 다음 하늘에 띄워놓은 형상입니다. 이 날개 달린 에어리언 고래가 뭘 할 줄 아는지 알면 아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적국 상공 위로 아무 흔적도 없이 조용히 침투하는데 그 높이가 무려 2km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산소도 거의 없는 그리고 초저온 상태인 그 정도 높이에서도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이게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 무려 32시간이나 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가 없다 보니 자동차에 대해서만 연비하는데 이런 공군 무기들은 연료 먹는 블랙홀들이기 때문에 채공 가능 시간이 얼마 되지 못합니다. 참고로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방파제가 독도를 침공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주력기인 F-15K가 서울에서 떠서 독도에 도착한 다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30분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KF-16 같은 기종들은 대략 10분 내외입니다. 즉 이들 전투기들은 다시 연료를 공급하기 전까지 실제로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은 대략 1시간 내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는 물론 전투기만큼 빠르거나 격하게 기동하지는 않다 해도 한 번에 무려 32시간 동안이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정도 높이에서 촬영을 하면서도 이 정도 수준의 해상도를 보여줍니다. 거의 자동차 번호판까지 식별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상도로 적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정찰기들이 적국 하늘 위에서 무려 32시간 동안 떠 있으면서 그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다 보고 포착하며 실시간으로 본국에 있는 사령부에는 물론이고 주변에서 작전 중인 아군 전투기들에게도 그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아군에게 있어 이건 그냥 현실판 맵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고도 비행 능력 그리고 32시간이라는 장시간 작전 수행이 가능한 이유는 이게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게 바로 무인기의 개발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가장 핵심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에서도 이런 차세대 고성능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가오리 시리즈를 통해 이미 전익기, 즉 동체 전체가 날개로 되어 있는 기체의 개발 경험도 쌓았고, 또 올해 2월에는 앞서 본 글로벌 호크의 미니미 버전인 이런 중고도 무인 정찰기까지 선보인 상태이며,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그 스텔스 성능과 속도를 극대화한 스텔스 무인기입니다. 지금 개발 중인 이 스텔스 무인기와 기존 가오리 시리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그 미사일을 닮은 디자인에서도 확연히 보이듯 바로 비행 속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대한항공에서는 이 무인기를 장차 초음속 무기로까지 개량시키려고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 추정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 무기를 개발하는 1년의 과정으로 현재 극초음속 비행체, 즉 막 9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그러니까 탑건 매버릭 첫 장면에 나왔던 그런 미래 비행체에 사용되는 특수 도료를 지금 함께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 1의 속도는 시속 1224km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비행기가 마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게 되면 기체가 공기로부터 받는 물리적 압력으로 인해 비행기의 앞부분 전체의 온도가 순식간에 최대 2000도 이상까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수 도료가 그 온도를 제대로 버텨주지 못하면 비행기는 점점 더 속도가 올라갈수록 곧 공중에서 폭발해버리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지금 이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하며 바로 그런 특수 도료까지 함께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들 스텔스 무인기들은 모두 편대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게 무기로서의 이들 무인기들의 큰 장점인데, 중요한 건 일전에 국방부 홍보 영상에서 나왔듯이 딱 3대만 우리 KF-21을 따라다니며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수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옛날 엔더스 게임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듯 컨트롤러 한 명, 즉 사람 한 명이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수만 대의 전투기를 한 번에 조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일단 현재 이들 스텔스 무인기들은 어렵지 않게 대여섯 대에서 10대 이상도 동시 편대 비행 및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말하자면 KF-21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는 이들 무인기들은 일종의 호위 무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각각 주어진 임무에 따라 정찰이나 폭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그냥 몸빵으로 갖다 대서 대신 맞아주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들 무인기들의 기술 발전과 우리 전투기와의 편대 비행 및 합동 전투 기술의 발전은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통해 공군 전투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 최전선에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무기 개발 사업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이 이런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무척 놀랍지만,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최근 성공적으로 완성된 우리 KF-21 보라매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프로젝트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지 중국처럼 급급하게 대외 인민 홍보 및 미국 따라잡기용으로 이렇다 할 제대로 된 치밀한 계획 없이 쇼를 위해 어설프게 진행된 알맹이 없는 무기 프로젝트가 아닌, 우리 KF-21 보라매는 앞으로 점점 더 완벽한 5세대 스텔스기로 성장하게 될 배치 1, 배치 2, 그리고 배치 3 계획까지 완벽하게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 데다, 거기다가 한간에 떠돌고 있는 KF-21 전용 여러 엄청난 미사일 개발 루머들까지 또 거기다 더해 앞서 본 가오리 X 시리즈를 비롯해 이 스텔스 무인기까지 편대로 함께 비행할 수 있는 매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총체적 계획하에 탄생한 우리 한국인의 명민함을 꼭 빼어닮은 진짜 똑똑하고 무서운 무기라는 점입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 무기 개발 회사들과 국방부가 하는 일이 거의 항상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방향과 속도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가 준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육군 무기 시장을 다 씹어먹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듯이 그 미래에는 그런 명품 육군 무기 외에도 최첨단 항공 무기 분야에서도 최강국이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여기에다 만약 최고 성능의 순수 국산 핵잠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그렇게 육해공 모든 영역에서 최고가 되는 날이 온다면 아마 그때쯤 가면 이제 우리 욕심쟁이 국방부도 그래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며 발 좀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항공이 어서 빨리 가오리 X2와 이 신형 스텔스 무인기의 개발을 멋지게 완료해서 앞으로 전세계 하늘의 K9 자주포가 될 우리 명품 보라매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